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은하입니다. 도희입니다. 유주입니다. 자꾸 순서 바꾸지 말아요. 맞아, 우리 순서가 또 바뀌었어. 머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뭔가 내가 두 번째였는데 항상. 맞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했어요. 바뀐 것 같아. 자리가. 그래서 난 모르겠다. 애드립으로. 네, 언니들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는 방송이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나갑니다. 벌써 12월 12달에 꽉 채웠네요. 그쵸. 그리고 날씨가 한참 괜찮다가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그니까요. 영하로 뭐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이래서 각자 이 추운 계절을 이겨내는 월동 준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딱히 월동 준비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날이 추워지니까. 피아지방 비추. 추워지니까 나를 좀 보호하려고 자꾸 먹고 싶은 게 많아져가지고 맞아. 요즘에 좀 먹는 양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요. 식탐이 많아졌어. 식탐이 많아졌어요, 진짜. 그래서 어제 저희 김장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왜 안 갖고 오셨어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김치까지 가지고 김치까지 가져다 주는 거야? 우리 그런 사이 되는 거야? 행사 때문에 이제 김장을 같이 못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서 후루루 짭짭 냠냠만 했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갓한 김치랑 그 수육이랑 먹을 때 그 맛 있잖아요. 맞아. 저는 그래서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월동 준비를 먹을 것으로 하고 있다. 네. 건강하게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계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엔 가을이 역대급으로 길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좋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겨울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맞아. 이거 뭔가 망해가는 것인가 지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젠 진짜 겨울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월동 준비 저는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꺼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십니까? 털옷을 입고 네, 털옷도 꺼냈고요. 뭔가 빨갛고 파랗고 반짝거리는 것들을 아직까지 설치는 못했고 거실에 좀 깔아봐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틀이 꺼냈다가 다시 넣는 게 일이라. 저도 지금 꺼내야 되는데 아직 못 꺼내고 있어요. 까딱하면 이제 여름까지 가는 그래. 거죠. 1년 내내 갈 수도 있고 이게 참 이게 맞아요. 부지런해야 가능한 것도 있다. 저도 겨울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 전기담요를 샀어요. 전기담요를 사고 그리고 카페트도 샀거든요. 방에. 좋죠. 발 시려울까 봐. 좋죠. 그렇게 월동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겨울이 계속 춥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근데 수면 양말 같은 거 안 신으세요? 수면 양말? 네. 털 슬리퍼. 전 본가에서는 수면 양말 한 상 신었는데 저도요. 이사하고 나서는 안 신어요. 저는 수면 양말을 아주 한 무더기를 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제가 유주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 회사의 힘을 빌어서 제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주 따뜻한 구입하셨어요? 패딩을 구매했습니다. 플렉스 하셨죠? 네, 저기 있는데 화이트. 그랬다. 그거 안 하나요, 이따가? 네, 얼굴이 아주 그냥 환해지더라고요. 샤이니 조감도. 그죠? 입으니까 얼굴이 더 하얘지는 느낌이야. 매일매일 입으려고. 잘 어울려. 그래서 이번에 월동 준비 제대로 했다. 패딩으로. 본인이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월동 준비 물어봤구만. 그러네.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랬구나. 아니 그리고 사실 12월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 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사실 11월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맞아, 저도. 왠지 막 마음이 설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맞아요. 하진 않지만 맞아요. 뭔가 마음이 따뜻한 설레. 투사도 있어. 이미 틀이야. 맞아. 다들. 네. 우리 월동 준비 아직 못한 언니들 있으면은 이 방송 듣고 단단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맞아요. 네,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아이고. 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저희 건강하게 이번 한 주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선정한 책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샤르트르의
악마와 선한 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룰 영화 콘스탄틴이 너무 하고 싶어서 언니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이 17년 전 영화를 제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와 벌써 17년이나 됐구나. 네, 그래서 콘스탄틴은 너무 즐겁게 이 영화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선정을 했고 어울리면서도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은 책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희곡인 악마와 선한 신을 고르게 됐는데 샤르트르는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도 저는 마음이 좀 갑갑했어요. 그래서 언니들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계절에 제가 이렇게 찬물을 부은 게 아닌가. 인간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어쨌든 실존주의는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문장 보면 거슬리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뭔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라는 말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듣는 느낌이에요. 오랜만이죠. 되게 낡았죠. 지금 좀 낡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책을 그러면 언제 읽고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이요? 이 책은 아주 예전에 한번 후루룩 보고 이번에는 다른 많은 선택지들 중에 하나로 그냥 골랐어요. 제가 막 다른 책 사실 같이 읽고 싶은 다른 책들은 너무 두껍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네. 네, 궁금해서 이거를 언제쯤 읽고 다시 읽게 됐을까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감상이 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도희님은 처음에 이거를 어떤 생각으로 읽었을까? 여러분 제가 진행자 여러분 기다리시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실 수 있는 저 볼떡하신 귀여운 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오늘 기대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그러면 샤르트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언니들 괴치다 벌써 괴치. 웃고 계시네요. 이 사람이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사망한 사람인데 1964년도에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걸로 좀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뭐 되게 페미니스트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몬 드 보부아르랑 결혼을 했다. 이게 또 화제가 됐었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어느 부분에서 그분과 대화가 통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실존주의가 어쨌든 나는 무엇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특히 이 악마와 선한 신이라는 책은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1951년도에 집필을 시작했고 책 자체는 소설 배경이 16세기 독일 농민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 태어났는가 혹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완전히 결정돼 있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실존주의를 얘기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좀 되게 거칠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공감이 되는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 제목으로 되게 유명해진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 문장도 이 작품은 아니지만 다른 작품에서 샤르트르가 한 얘기인데 인간은 너무나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내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그 타인의 시선이 나한테 너무 폭력적이다. 이거 여전히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책 악마와 선한 신에서도 인물들이 부딪히는 게 막 자기 주장을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절대 바뀔 수 없는 명제인 것처럼 던지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살펴. 너는 왜 나 사랑 안 해줘? 나 왜 인정 안 해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니도 지루하겠지만 좀 눈여겨 봐주시면 인물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좀 꼬인 생각을 갖고 있었나? 저의 또 잘생긴 애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또 저의 사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키에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었대요. 여성들한테 고백했다가 차이고 이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 뭐 말년에는 원조 교제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자기가 돈을 주면서 여대생을 후원하면서 관계를 맺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품에서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생활이 굉장히 난잡했어요. 그리고 이게
악마와 선한 신이 이게 농민 전쟁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혁명적인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1980년대까지 사셨던 분이잖아요. 북한이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북한.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지지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쟁을 목격을 했을 그 세대잖아요. 그 당시에도 아니야 북한이 침범했어. 남한 정부가 꾸몄을 거야. 이런 얘기를 서구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뭐 미국에서 밝혀진 문서라든지 비밀 문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보면서 정확하게 정말 이거 사실이다. 북한에서 먼저 내려온 게 맞다. 그런 게 이제 밝혀지더라도 북한의 정통성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지금 저희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그 악마와 선한 신이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은 진보적 폭력이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받던 그 글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썩어빠진 자본가들이 만든 구조를 파괴하려면 어쩔 수 없다. 폭력을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샤르트를 보면서 뭔가 이상적이잖아요. 실존주의라는 게 되게 이상주의자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운 세상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어떤 생각이 확고하게 갖고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면 오히려 실존주의랑 정반대로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을 전혀 못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샤르트르의 작품이 지금에 와서는 되게 많이 각광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저희가 악마와 선한 신을 볼 때도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마와 선한 신 이 작품에 들어가서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기가 썼던 희곡 중에 제일 아꼈대요, 이 작품을. 그래요? 네. 자기 사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었나 봐요. 근데 악마와 선한 신 자체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던 거죠.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희곡으로 일단 유명했던 사람은 맞는 것 같고 이 작품도 꽤 상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길기도 하고 저희가 봐도 너무 길잖아요. 뒤에 그 해설을 보니까 이게 4시간 반인가요? 맞아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4시간 반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1951년에 집필을 시작했는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공산 진영에서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얘네가 얘기하는 부르주아들이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걸 그렇다고 성직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여기저기서 다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던 작품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본인은 되게 아꼈대요. 그래서 배경은 16세기 독일 농민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들을 많이 모티브로 가져와서 썼대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농민들은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 상황이고 그게 아무래도 이 샤르트르가 살던 자기의 현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되게 불안했을 거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따왔던 것 같고 어쨌든 기본 컨셉은 모두가 불안한 시대인데 인간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 컨셉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보름스라는 마을이 아마 대주교가 그 주변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주교한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 주교는 얘네를 한 번에 누를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괴츠라는 자기랑 이익이 맞는 어떤 장수라고 해야 되나? 장군. 장군이 등장을 하면서 약간 암묵적으로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는데 괴츠가 보름스를 이렇게 좀 진압하는 거에 대해서 대주교가 이제 뒤에 배경이 돼주고 있는 거죠. 근데 컨트롤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괴츠라는 인물은 자기 형이 원래 영주가 됐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는 사생아예요. 괴츠는. 근데 형을 죽이고 형을 배신하고 그 영토를 상속받아서 영주가 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사생아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나쁜 애, 배신자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이런 게 통용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츠는 어차피 내가 사생아로 이런 취급을 받을 바에는 나의 선택으로 더
더 나빠지겠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주교가 허락하든 안 하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나는 보름스를 공격해서 싹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보름스를 배경으로 두 가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은 나스티라고 그 보름스 마을의 반란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 평등주의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대변한다. 근데 가난한 자들이 정말로 이기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의는 나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진보적 폭력을 주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교가 그 마을에, 대주교 말고 이 보름스 마을에 있었던 주교가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곳간에 뭘 많이 내줬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직자들 다 몰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고, 또 하일리라는 가난한 사제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제이면서 동시에 나는 가난한 자들한테 헌신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스티랑 하일리가 대립하고 둘 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보름스를 찾아갑니다. 보름스래. 괴츠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괴츠한테 하일리는 지금 마을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사제들을 감금하고 있어. 나는 아무리 가난한 자한테 헌신하더라도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교회의 사람이니까 내가 도시의 열쇠를 줄게. 사제들 다 풀어주고 군중들을 제압해. 하일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스티는 일부러 잡혀가서 이 괴츠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어차피 네가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으면 가난한 자들 편에 서라. 그게 네가 원하는 바에 맞을 거다. 그런 식으로 둘이 이 괴츠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이 셋이 함께 있는 씬에서 괴츠가 어떤 사람인지가 좀 드러나요. 괴츠가 내가 왜 악을 행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신이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뻥 튀어서 나 신이랑 내기를 해볼래? 이러면서 괴츠가 일부러 지는 내기를 하고 어쨌든 내가 졌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선의 편으로 살겠다 이러면서 절대 선을 쫓는 생활을 1년 정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을, 자기 영토를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대가로 사랑을 받길 원하지만 그런 걸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이 괴츠가 영토를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농민들을 믿지 않고 다른 영주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비교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오히려 농민혁명이 봉기가 더 극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상태에서 괴츠는 절대 선을, 내가 교리를 하나 얘기해 줄게. 사랑만이 우리의 교리야. 이러면서 사랑하자. 막 기독교 공동체, 태양의 마을 이런 거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농민 봉기 과정에서 그것도 파괴가 되고 이러저러한 사건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는 1년이 지났어요. 그 하일리랑 괴츠가 내기를 했던, 내가 선한 사람의 편에서 1년을 살아보겠다 한 그 1년이 지나서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면 둘 다 되게 절망 속에 있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했지만 받지 못했고, 신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하일리는 어쨌든 자기가 더 이상 사제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이라는 걸 놓지 못하고 우리 같이 지옥을 어떻게 좀 견뎌보자 이런 입장이라면, 괴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언을 해요. 신은 없다. 신은 아예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간만 중요하고 나는 이제 인간으로서 삶을 살겠다. 하일리가 갑자기 분노해요. 너만 그렇게 지옥을 벗어나면 어떡해. 실랑이를 하다가 괴츠가 하일리를 죽이고 나서 드디어 나는 신의 집착에서 해방됐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상상하셨나요? 마지막에 그 반란자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네, 진군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희곡은 그렇게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괴츠를 중심으로 절대 악을 대표하는 괴츠. 그러다 그 다음에 절대 선으로 넘어가 보다가 마지막에 이런 거 다 부질없고 나는 인간으로서 살겠다. 이렇게 가는 걸로 끝이 나요. 맞아요. 줄거리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은 이 작품을 선택하면서도 제일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3살짜리 어린아이를 잃은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신은 어디에 있나요? 근데 하일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믿어야 된다. 3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는 것도 다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자 해석이 되게 분분해지면서 얘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에 앞서 저 이 다른 거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 이 책을 처음 어쨌든 도희님이 이제 추천을 해서 처음 봤는데 저 이런 희곡의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희곡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소설을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네. 감상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감상.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대사로만 쭉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누가 한 대사인지를 맞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읽으면서 이거 누가 대사를 했지?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거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인물이나 인물 관계도에서 약간 혼란이 많이 왔었는데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사실 어렵긴 어려웠는데 전 이 스토리 자체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되게 흥미롭고 그냥 읽으면서도 그냥 철학자의 책이구나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스토리 자체는 되게 재밌게 읽었지만 저한테는 좀 어려웠다. 뭔가 깊숙하게 막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 막 이렇게까지 막 깊게 들어가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책이었어요. 근데 방금 도희님이 이제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이제 작가에 대한 것도 알게 되면서 뭔가 좀 책에 대한 이해도가 0.1 올라간 느낌? 10 아니고 0.1? 네, 0.1 올라간 1도 안 느낌? 됐어. 0.1. 더 노력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의 녹음을 제가 힘내보겠다. 라는 저의 감상이었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유주님처럼 제가 조금 지금까지 녹음하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유럽 작품은 어려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작품은 좀 더 어려워요. 그 특유의 화법이 있잖아요.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제가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되는 구성이 이런 편지로 이루어진 글 혹은 이런 희극 대사체로 희곡 이런 작품들이 제가 좀 몰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자꾸 대사를 읽다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화자들을 자꾸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다 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대체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 걸까 이 프랑스 애들 이러고 있다가 뭔가 하나씩 퉁퉁 와닿는 게 있긴 있어요. 맞아. 그 메시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저는 닫힌방이었는데 맞아. 이게 두 편의 단편이라고 해야 되나? 두 편의 작품이 실려 있잖아요. 첫 번째가 닫힌방, 두 번째가 악마와 선한신. 그쵸. 그래서 난 닫힌방을 믿고 가야지. 안 한다고 하셔서 저희는 악마와 선한신만 합니다. 네. 그래서 잘 따라가 볼게요. 자, 감독님 믿을게요. 감독님 감상 어떠셨어요? 저 닫힌방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저 희곡에 대한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희곡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읽었는데 와 빠져드는 거예요. 특히 닫힌방 보면서 와 이 캐릭터들 와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간다고? 설정도. 심지어 마지막까지 훅 하면서 제 가슴을 탁 치는 게 있었고 근데 악마와 선한신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악마와 선한신도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지난번에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은 신의 부재라는 단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었거든요.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으로 살면서 과연 신의 존재를 내가 어디까지 믿고 내가 겪는 불행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가에 대해서도 물음표. 악하게 살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맞아. 그러면 난 이 세상의 이치를 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맞아. 라는 여러 생각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때도 녹음하면서도 복잡했고 녹음 끝나고 나서도 생각이 되게 많아졌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한다? 글쎄, 난 인간의 마음으로 그걸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래, 신은 선하니까 그냥 믿는 거야, 믿으면 믿음으로 극복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명제가 성립이 되는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게 만드는 희곡이었어요. 네, 저한테는. 그리고 저는 사실 다 읽고 나서는 약간 이런 희곡이 상영이 되면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 사실 좀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악마 선한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경이 혁명적인 그런 배경이다 보니까 예전에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걸로 봤었던 레미제라블 뭐 이런 것도 좀 생각나면서 이런 거 정말 뭔가 희곡 이렇게 직접 희곡이 상영되는 걸 보면 이 시각적으로도 되게 재밌겠다. 이게 뭔가 이런 실존주의라던가 철학 이런 거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좀 저는 되게 좀 흡입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긴 해요. 희곡은 낭독을 해봐야죠. 낭독해야 되나요? 낭독을 해보면 확실히 소설을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랑 다른 것 같고 저희도 언니들 원하시면 녹음 끝나고 한 장 정도만 같이 나눠서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희곡은 낭독하면 달라요. 느낌이. 왜냐면 저도 그 생각을 읽으면서 해서 눈에 너무 안 들어오길래 책 글이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누워가지고, 낭독하셨나요? 네, 저는 소리 내서 읽었어요, 진짜. 그러면 좀 더 잘 들어오려나? 오디오북으로 읽으면 진짜 좋겠다. 이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각자 역할을 정해서 해보면 이게 다가오는 게 또 다르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좀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대주교부터 다 자기가 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얘기해. 모두가 다 신의 편이야. 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건가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스티도 그 봉기 주도자도 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이길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괴츠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냥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종교라는 걸. 그런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샤르트르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라는 게 객관적인 평이잖아요. 마지막에는 뭐 종교에 귀의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나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신론을 엄청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작품이 저는 좀 신선했어요. 잘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을 신의 책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진부하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걸로 설명을 해내려는 사람을 보면 좀 화가 나는 편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화를 다루면서 얘기하겠지만 다 계획이 있어. 신은 너한테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주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아직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좀 어쨌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위로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아니 안 겪어도 될 일인데 너한테 이런 게 와서 너무 안 됐다. 너무 힘들겠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지. 이게 뭔가 선민 의식을 가지고 뭔가 극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전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서도 그런 건 좀 느껴지거든요. 저도 느껴지잖아요. 계속 괴츠도 그렇고 하인리히도 그렇고 선택받고 싶어요. 선택받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어떤 형태의 종교든지 간에 그거를 깔고 뭐 사랑을 얘기하던 이웃과의 뭐 연대를 얘기하던 그럼 나는 바탕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나는 되게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히 고상한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시각이 좀 불쾌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전 좀 봤던 것 같아요. 저 도희님이랑 비슷하게 봤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도희님이 하셨던 질문 중에 그 여인 자기 아이를 잃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인리가 했던 그 신이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이 선 그 자체이고 따라서 일어나는 일은 최선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폭력적이죠.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뭔가 시대의 배경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우선은 사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기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신의 뭔가 그런 신이 있다라는 거를 믿고서는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인 보호나 국가의 보호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시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라는 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뭔가 내가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 법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도 사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3살짜리 아이 얘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콘스탄틴에서도 왜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자살이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큰 죄로 네. 인식하죠. 그래서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거를 보면서 왜 또 얘기 안 해? 손더 게스트에서도 거기 이제 구마사제를 하시던 분이 약간 악령에 홀린 듯이 버스 이렇게 차도에 들어가서 버스에 치여 죽고, 트럭에 치여 죽고, 그게 이제 자살로 판정이 나가지고 어디 뭐 이런 신부님들 사제분들을 모시는 곳에 모시지 못하고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에서는 자살이라는 거를 죄로 치부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생각을 하자면 모든 건 신의 뜻이고, 이 3살짜리 아이가 뭔가 죄가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운명이란 게 정해져 있고, 이 모든 거는 신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선이라고 믿어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혹은 악령에 홀려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운명 아닌가? 신의 뜻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 악마와 선한시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인식해버리고, 이 모든 것은 신이 설계해 놓은 것이고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다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괴츠가 나는 인간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선택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 희곡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살짝은 좀 통쾌한 느낌을 받았던 것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신이 없다고 선언하고 인간한테 돌아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걸 봤을 때 이거를 과연 인간한테 돌아온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괴츠를 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극단은 극단끼리 통한다는 그 그렇죠. 느낌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고구마였어요, 보는 내용이. 극우인 사람 고구마. 그러니까 나는 극우인 사람은 언제든지 극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 근데 샤르트르가 그걸 부각시키려고 쓴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악을 쫓던 절대 선을 쫓던 뭐가 다른가. 정말 미칠 것 같다. 너무 사랑한다고 했다가 너무 의미 없다고 했다가 내 사랑 이렇게 얘기했다가 창녀라고 했다가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 유주님이 가장 피하고 싶은 남자 아닙니까? 네. 괴츠? 나도 싫어. 왜냐면 이게 이 괴츠가 내뱉는 그 여성에 대한 말도 샤르트르가 뭔가 생각하는 여성상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난잡한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보면서 아니 여성을 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는 사랑을 내내. 못 받아서 그래. 근데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거 보고 역시 사랑이 최고인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으면 그렇게 마녀든 뭐 창녀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내가 이 사람이 아름답고 너무 끌리는 거야. 근데 갖지 못하니까 아름다운 건 나쁜 거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비꼬인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제가 또 되게 놀랐던 거는 이 나스티라는 캐릭터가 하일리도 그렇지만 이 나스티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우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오히려 하일리가 더 좋아 보였는데 하일리가 죽고 나스티랑 함께 하잖아요. 마지막에. 네, 근데 제가 제일 경악했던 부분은 이 사람은 천사들은 땅 위에서 일한다.
적의 진영에서 일한다. 이러면서 무슨 콜레라의 천사, 패스트의 천사, 굶주림과 불화의 천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의 적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역병을 퍼뜨리면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많이 끔찍하죠. 진짜. 왜냐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주요 세 인물 중에 이제 괴츠, 하인리히, 그 다음에 나스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하인리히가 제일 별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셋 다 약간 정신병자 같은데 뭔가 좀 더 피하고 싶은 사람은 하인리히였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뭐라고 꼬집을 수는 없는데 뭔가 하인리히는 땅을 밟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진짜. 네, 혼자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쫓고 있는 건 뭐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상이. 그래서 뭔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진짜.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의 형제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엄청 증오한다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돌려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되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괴츠가 하인리히를 처음 보고 우리 이제 좀 편해졌지? 이러면서 바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인리히의 사제로서의 흔들리는 마음, 가난한 자지만 사제이면서 흔들리는 마음, 이런 거에 자기가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 쟤 되게 불안한 애구나. 쟤 어느 편에도 못 서고 얘도 왔다 갔다 하는 애구나. 이런 식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괴츠가 하인리히랑 공명해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나갔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하인리히가 저도 더 싫은데 더 싫은 거는 명확하게 신을 그러면 아니라고 선언하고 인간으로서 삶을 택하든지 착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마지막까지 이걸 놓지는 못해. 근데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계속 있어. 그리고 좋은 평가도 받고 싶어. 좋은 평가도 받고 싶어. 사랑을 받고 싶어. 인정도 받고 싶고, 아니면 네가 망하는 거라도 보고 싶어. 되게 나약한 애인데 제일 사악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서 하인리히가 저도 좀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소름 돋는데 또 보면서 되게 인간적인 면도, 그러니까 생각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도 계속 바뀌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면은 나한테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진짜 하인리히였던 거야. 손절. 사회적 거리두기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그 분위기에 내가 같이 흘러가야 무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무사할 수 있는 결정들을 하는 것들에서는 많은 또 사람들이 그런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약해서 싫은 게 그거 같아. 보통 정상?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지 하는 것도 마지막까지 요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하인리히는 이미 갖고 있는 게 되게 아래쪽이에요. 나 이해 못해. 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죠? 나는 아예 이해할 수도 없고 신의 그런 질서를.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아. 네 성직자가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신앙심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한다. 근데 이게 되게 숨이 막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도대체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린아이가 지옥에 가는지 천국 가시는지 이런 거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막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주 최근에 신문에서도 똑같은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옛날에 그런 거를요? 똑같이 그냥 믿어야 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뭐 제가 찾아본 건 몇 개 안 되니까요. 또 교리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알 가능성이 있었는데 잡지 않은 애들은 천국에 절대 못 간다. 근데 뭐 이슬람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아예 이 교리를 모를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답답한 얘기를 현실 신문에서도 여전히 칼럼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인리히 싫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만연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고, 또 되게 황당한 거는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의 형제다. 나는 낮은 곳에서 함께 있을 거야. 네가 핍박받아? 그럼 네 옆에 있을게. 근데 우리 군중들이 핍박받아? 그럼 또 얘 옆에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교한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부재한 거고 너 하나가 없는 건데 교회가 왜 부재한 거야? 내가 없으면 교회가 부재한 거고 그러면 보름스는 이교도들에게 무방비로 던져져서 사람들이 개처럼 죽어나갈 거다. 아니 이교도들한테 던져지기 전에 이미 개처럼 죽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권위적인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등에 업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 사제라는 것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종교가 아니라도 뭔가 이렇게 완장을 차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열쇠를 건네주는 대목도 좀 짜증났어요. 난 나중에 뭐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리고 아예 처음에 줄 때는 약간 뭐 그러니까 이게 열쇠를 자기가 처음에 주교한테 받았을 때 고민을 좀 하잖아요. 이게 과연 200명의 사제와 2만 명의 서민들 어느 쪽에 내가 가치를 둘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을 해서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선한 사람이겠지. 성직자라는 이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괴치한테 이제 열쇠를 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어. 맞아. 나의 사제들을 좀 구해달라. 그리고 이제 가서 서민들도 죽이지 말고 잘 이렇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가다가 뭔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자기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게 이제 열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괴치한테 주면서 난 이제 선택 안 해도 돼. 라는 그 태도의 전환이 진짜 날 빡치게 했어. 책임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너무 싫었어요. 걔보다는 괴치가 결단력이 있죠. 샤르트르식의 이런 실존주의가 정말 되게 갑갑하긴 한데 시니컬한 면은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공감되는 면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예언자나 사자나 부르주아나 농민들이나 각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실존주의가 비판받는 게 이렇게 각자 입장을 다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리되는 뭔가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입장을 들여다봐서 좋긴 한데 객관적으로 정리되는 뭔가가 없어. 그냥 마지막에 내가 인간으로서 살게 하고 그렇지. 그냥 나가고 그냥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로서는 좀 힘 빠지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저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분명히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그냥 내가 완장 차고 나 공산주의자야 이거 완장 차고 막 지주들을 쏴 죽이고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지주지만 곳간을 열고 보릿고개 되면 사람들 먹여 살리고 이랬던 우리 마을에 뭐 양반이 있어. 그럼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그런 구체적인 현실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시대를 실제로 내가 헤쳐나가고 있으면 정말 괴츠처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샤르트르처럼 이 진보적 폭력 이런 것까지는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단을 내려서 약간의 어떤 부분은 감수하면서 뭐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닥쳐봐야지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근데 전쟁이 너무 달라. 전쟁이나 이런 상황은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은 생각하는 게 쉽지 않고 제일 가깝게 이제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이 아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 한국 전쟁을 겪으셨으니까. 근데 정말 할아버지는 어쨌든 한국 전쟁을 참전을 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서 가끔 이제 북한이나 뭐 이제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주제가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나오면 확실히 달라요. 얘기하시는 게 확실히 다르고, 그러니까 엄청 보수파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산당은 정말 찢어 죽여야 될, 그러니까 인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인권 위에 이제 다른 그런 사상이 이제 앞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좋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뛰어넘을 수 없는데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경험치가 다르니까 거예요. 네, 경험치가 맞아요. 경험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난 할아버지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본 게 아니니까. 저는 여기 사생활하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되게 거슬려. 거슬려. 그리고 나는 일단 이해가 안 됐어. 사생활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모두 공통적으로 사생활을 나쁘게 얘기해. 최약질 사생아야. 그 어미 쪽으로. 아니 이렇게 남녀가 불평등한 세상에서 사생아가 태어났으면 보통 아빠 쪽이 잘못했을 것 같은데 왜 어미 쪽으로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는 악을 저질러야만 만족을 하지. 뭐 돼지같이 추잡한 놈이야. 사생아거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뭐 살인자거든. 이게 아니라 사생아거든. 그래서 악을 저지르길 좋아하지. 모든 사생아들은 배신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대상을 그러니까 실존주의랑 완전 반대에 있는 그 당시의 사상을 딱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사생아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원래 나쁜 애야. 그래서 괴츠가 사생아라는 설정 자체가 얘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어떤 낙인 같은 거를 딱 붙이고 태어난 애라서 뭔가 더 내가 선택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고 아니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사생하면 아빠를 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아빠를 잘못해야잖아.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미 너무 옛날 드라마가 돼버렸지만 그 왕자의 게임 볼 때도 도대체 존 스노우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너는 가문의 수치야 막 이러면서 막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실제로 사생아도 아니었어. 실제로 사생아도 아니었고 그리고 오히려 막 사생아가 아닌데 아빠가 자기의 불명예를 감수한 것처럼 막 그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정서가 나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괴츠보다 더하게 됐을래나? 되게 너무 거슬렸어요. 이 표현이 너무 거슬렸어요. 사생아나 창녀 이런 표현들이 너무 거슬렸어요. 맞아. 근데 여튼 전반적으로 뭐 모든 게 다 운명론으로 이렇게 시작돼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 그 시대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 그냥 신분이 그러하면 그리고 너의 생활이 그러하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렇게 죽을 거야.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운명 같은 형태로 이미 너무 많은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그냥 그 계급대로 살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너무 크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또 신기하게도 또 종교랑도 이렇게 결부가 되니까 날 때부터 나는 구원자로 태어나고 날 때부터 나는 배신자로 태어나고 뭐 날 때부터 나는 제자로 태어나고 누군가를 이렇게 받들어줄 이미 정해져 있는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인물로 태어나기 때문에 괴츠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물론 이제 그 방식이 너무나도 괴랄해서 괴랄 너무 극단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많지만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선택을 했는데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가는 그 과정들이 좀 설득력이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뭐 하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거를 물어보면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지 이런 얘기를 그냥 되게 습관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괴츠가 자기의 영토를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가 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 자기가 얼마나 진정으로 너네를 사랑하면서 땅을 줬는지를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에서 어떤 모여있는 농민이나 그 노인 그리고 농부 그리고 여인들이 있는 데에서 물어봐요. 괴츠가 이제 여인한테 내가 왜 당신들한테 땅을 나눠준 것 같냐라고 했더니 여인이 아마 당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겠지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괴츠가 대답 잘했다. 행복이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당신은 무엇을 할 작정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행복으로요? 우선 행복해지는 게 먼저겠지요?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행복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다? 아니면 뭘 해야지 행복해진다? 행복이 따라와야 되는 건지 선행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그래 내가 행복해지려면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되게 많이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 행복이라는 거는 실존주의랑은 좀 다르게 되게 막연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행복,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진짜 가난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괴츠가 네,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 힐다라는 여자를 보면서 카트린이 죽기 전인가 힐다는 되게 이 사람도 잠깐 나오지만 굉장히 신에 대해서 신이나 신앙에 대해서 시니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특히 선택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느님 아버지 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도대체 신이 우리한테 뭘 용서를 해준다는 거지? 다 신이 만든 건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힐다는 어쨌든 잠깐의 설정이지만 그 존재 자체로 마을 사람들한테 되게 사랑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괴츠가 사실은 그 사람이 얘기하던 절대 선이든 악이든 다 텅 빈 거지. 자기는 뭘 채우고 싶으니까 자꾸 했던 거잖아요. 외로웠어. 힐다한테 관심을 막 보이면서 뭐 갑자기 너도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상한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돼서 막 물어보다가 갑자기 이 마녀야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지. 이때 저는 샤르트르의 자아가 잠깐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실제로 인기 많았대요.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입담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잘난 남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허기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손을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피를 내면서 예언가인 척 막 하면서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이 다 속아서 넘어가잖아요. 힐다는 속지 않고 근데 마지막에 딱 괴츠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저들은 내 거야 드디어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뭘 입고 있던지 간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에는 제대로 된 방향성이 없어.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그걸 메우고 싶은 거를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뭔가 채워지고 싶은 마음. 이제 그게 진짜 계속 아쉬운 점을 얘기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나도 공감할 수 있는 뭔가 채워지는 방향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시대가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거기까지는 느끼지 못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물론 시대적인 배경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신분이 나뉘어져 있고 종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고 이런 삶을 제가 살아보지 않았어서 물론 100%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괴츠는 정신병자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막 절대 악에 섰다가 절대 선을 추구했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 불안하니까. 근데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 정도로 극단적이진 않지만 뭐 하다못해 일을 하다가도 강의를 하다가도 내가 난 정말 저들이 너무너무 한심한데 이럴 때 채찍을 줄 것인가 당근을 줄 것인가 내가 얘네들한테 교육자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사업가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선과 악 중에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일상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저도 항상 결론은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났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일상에서 누구나 이쪽을 할까 저쪽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되게 친한 친구들이랑 한참 이제 정치가 화제였을 때 한참 선거 같은 게 화제였을 때 막 나의 진보 성향은 나의 보수 성향은 그런 테스트를 막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4분면을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다르게 나와. 뭐 속해 있는 4분면이 다른 거지. 결과는 다른데 우리의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아. 조금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중간에서 얘는 오른쪽 위쪽, 얘는 중간에서 오른쪽 아래쪽 그런 식으로 다른 거예요.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보고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제가 했던 얘기가 결과만 놓고 보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하면 다르겠지만 우리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 중간에서 요만큼의 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함께 갈 수 있고 나도 이 안에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택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 이 괴츠처럼
있어 보면 끝에 있다가 다 죽여버려. 극단적으로. 아니야 얘네를 다 살려. 이런 애들은 너무 무섭다는 거지. 나랑 같은 평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난 나랑 다른 평면에서 나랑 별로 안 떨어진 친구가 더 안정감이 들지. 이 극단에 서 있는 애들은 무서워요. 무서워. 그냥 무서워.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괴치를 신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게 이제 행복이 뭘까 하고도 맞물려지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악을 행하다가 갑자기 절대선으로 돌아서서 상대가 원하는지 않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걸 막 실현을 하는데 행복하지 내가 토지 줬잖아.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한다니까. 결국에 형제지. 맞아. 이게 누가 봐도 되게 부자연스럽고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 입장에서 이제 그걸 받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가난하지만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근데 난 이 사람이 나에게 땅을 주는 걸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본인이 선을 실행하기 위해서 너 땅 가져. 너도 가지고 너도 가져. 그거지. 오예 이게 아니라 뭐지? 쟤는 뭔데 나한테 땅을 가지라고 해.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 선택이라는 문제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지가 없어야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나는 빵도 먹고 싶고 나는 빵도 선택할 수 있고 한식도 선택할 수 있고 전골도 선택할 수 있고 샤브샤브도 선택할 수 있을 때 4개 다 먹어야지. 그럴 수 있죠. 뭐 2개를 먹든 3개를 먹든 4개를 먹든 다 먹을 수 있고 결국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 내가 이걸 결정했다라는 어떤 자유의지가 있을 때 저는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을 보여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극단적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게 저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선택이라고 했다가 또 다른 선택도 극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나는 그동안 허상을 찾아 헤매었구나. 나는 그 허상에 신이 없다는 것만 들어있고 뭔가 표현 방식이 그리고 이 작가님의 실제 삶을 봐도 저의 걱정과 굉장히 일치하고 제가 북한을 굉장히 지지하는 분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꺼림칙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결론이 되게 뭔가 뭐랄까 통쾌하다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통 인간으로 살고 싶어 해서 뭐 자기 자유의지로 인간으로 살 것을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하인리를 죽이고 그 과정이 되게 그 과정에서 괴랄하다니까.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이제 장군이 돼서 너네를 이끌어서 뭔가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 환경에서도 바로 반대하는 단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전 더 찝찝했어요. 이런 사람을 장군으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건가? 라는 약간 찜찜함을 남기면서 저는 끝났거든요, 사실. 사실 과정 속에서 막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행위들은 없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거고 그 두 여인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힐다한테 집착을 하지? 약간 그런 부분을 그리고 힐다는 마지막에 왜 갑자기 또 뒤로 가면서 그렇게 증오하던 괴치에게 사랑을 느끼지? 뭐 샤르트르가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이제 그냥 그걸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거기에만 이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냥 신이 뭔가 답을 내려줄 거야를 기다리고 있는 되게 멍청한 애들 까고 싶어서 쓴 희곡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희곡이니까 대사로만 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은근슬쩍 아주 공들여가지고 괴치가 잘생긴 애라는 표현을 심어놓는 그런 것도 너무 찌질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신으로 이루어진 이런 질서를 그 발버둥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노력했구나. 네, 그러면 우리 이 소설 악마와 선한 신에 대한 한 줄평 각자 한 줄평 혹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언니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희곡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에 있는 작품 해설을 먼저 보고 읽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언니들 악마와 선한신 그냥 읽어주셨다는 걸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웃기다. 제가 더 뭔가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남고 충분히 깊이 있었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못 따라갔잖아. 언니들은 너무 착하다. 언니들은 너무 착하다. 그러나 사시지는 말고 서점을 지나가다가 보이면 한번 후루룩 펼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닫힌 방부터 읽어보세요. 닫힌 방부터 읽어보세요. 네. 저는 뭔가 오랜만에 소설이, 그러니까 희곡이긴 하지만 뭔가 철학책을 오랜만에 읽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대화체로만 이루어져서 사실 읽는데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좋았고. 좋은 걸 쥐어짜고 있다. 아니 근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정말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고마워요. 왜냐면 전 종교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약간 종교적으로 이렇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다는 그런 공통점을 이제 책에서 발견했을 때는 약간 맞아, 내가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종교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종교인이신 분들은 조금 화가 날 수 있으니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작품 해설에서 되게 좋았던 문장이 있어가지고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시켰구만. 나라는 인간을 규정하는 나의 본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수정 가능한 상태로 열려있고, 따라서 나는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이니까 내가 오늘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거든요. 내일은 다른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선택에 매몰되지 말고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선택들을 하는 언니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감독님이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 멋지다. 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질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절대 악과 절대 선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계속해서 어떤 선택이 좋은지를 고민하고 선택해가는 과정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답게 마무리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주는 악마와 선한신으로 이야기 나눴고, 다음 주 우리 도희님이 애정하는 영화 콘스탄틴. 두둥. 키아누 리브스가 아주 완전 리즈더라고요. 섹시하게 아름다워. 네, 영화 콘스탄틴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생하셨어요. 안녕.